저는 58년을 살아왔습니다. 38년 동안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들개 3마리에게 물리던 5살 아이를 목숨 걸고 구했습니다.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 그 아이를 제 아들로 키웠습니다. 병원비 3천만 원,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손톱 밑대가 빠지지 않는 날이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그 아들이 결혼한 아내와 함께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요. 제가 38년 동안 모아서 산 22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안방은 그들이 차지했고 저는 5평짜리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며느리가 곧 출산할 텐데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뭘 아세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사돈이 말했습니다. 연금도 없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도 엄마가 샀으니까 우리가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돈이라도 벌어야죠.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울었습니다. 30년 전 개에게 물리던 그 아이를 구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58살입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 빌라는 제가 38년 동안 남의 집을 청소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22평짜리 작은 빌라지만 제겐 전부였습니다. 38년 전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루에 3집을 다녔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30년 전 제가 28살 되던 해였습니다. 동네 골목을 지나가는데 아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들개 3마리가 5살쯤 된 남자아이를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빗자루로 개들을 쫓아내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피투성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 필요합니다. 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사정했습니다. 제가 분할로 갚을게요.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아이의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3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 아들로 키우겠다고.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준호. 제 성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준호를 키우는 28년은 힘들었습니다. 병원비 3천만 원을 갚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필요한 책가방, 중학교 때 필요한 학원비, 고등학교 때 필요한 대학 입시 준비 비용, 모든 게 제 손에서 나갔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등록금 4천만 원은 제가 4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과장까지 올랐습니다. 월급은 380만 원.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4년 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이름은 최은지예요. 26살이고 백화점에서 일했어요. 좋은 사람이면 됐다. 언제 한번 보자. 석 달 후, 저는 은지를 만났습니다. 예쁜 여자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준호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은지의 어머니 유명숙 씨도 왔습니다. 55살쯤 돼 보였습니다. 은지의 오빠 최민철 씨도 왔습니다. 40살쯤 돼 보였습니다. 모두 친절했습니다. 저를 어머님이라 불렀습니다. 결혼 2달 후 은지가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니. 은지야, 몸조리 잘해. 내가 뭐든지 도와줄게.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청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 준호와 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 명숙 씨도 함께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짐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은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은지야, 이게 무슨 일이니? 저희가 이사 왔어요. 뭐라고? 오피스텔이 너무 좁아서요. 애기 태어나면 여기서 같이 살아야죠.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피스텔 월세가 너무 부담돼서요. 은지가 임신했으니까. 명숙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식구끼리인데 뭐. 저도 가끔 와서 딸 도와주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만 같이 살자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 방은 어디 쓰면 되니? 은지가 웃었습니다. 안방은 저희가 쓸게요. 애기 물건도 많고요. 어머님은 작은 방 쓰시면 돼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5평짜리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쓰던 안방은 이제 며느리 은지의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연남동 골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은지가 좋아하는 음식만 가득했습니다. TV는 은지와 명숙 씨가 하루 종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밤 9시에 돌아오면 저녁밥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작은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건 위험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오빠라니? 민철 씨 말하는 걸까?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명숙 씨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 뭐 하세요? 명숙 씨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님. 물건 좀 찾는 거였어요. 무슨 물건이요? 아, 그게. 은지가 부탁한 게 있어서요. 명숙 씨는 얼른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식구끼리인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청소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은지가 곧 출산할 텐데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호와 은지를 거실에 불렀습니다. 명숙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일을 그만뒀다.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 출산하면 내가 산후조리 도와줄게. 그래서 일을 그만뒀어. 명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연금도 없으시잖아요. 일을 왜 그만두세요?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산후조리요? 산후조리는 전문 산후도우미 부를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어머님이 뭘 아세요? 요즘 산후조리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괜히 손대서 애기 다치면 어쩌려고요.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은 다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어머님은 그냥 돈이나 벌어오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요. 은지 출산하면 비용이 2배로 늘어나요. 엄마가 돈을 안 벌면 어떡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 일을 그만둔 건데.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 집도 엄마가 샀으니까 우리가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집세도 안 내고 사는데 엄마가 돈이라도 벌어야죠. 은지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여기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안 그랬으면 진작에 요양원 보냈을 거예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제가 38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인데 제가 살게 해주는 거라니. 명숙 씨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님 나이가 58이잖아요. 아직 젊으시니까 10년은 더 일하실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일자리 알아볼게. 은지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참, 어머님. 집 등기부등본 한 번만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네, 재산세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제 집 등기부등본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은지야, 그건 왜? 그냥요. 나중에 애기 키울 때 세금 혜택 같은 거 받을 수 있나 알아보려고요. 명숙 씨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세금 아끼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중에 줄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30년 전 들개에게 물리던 준호를 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비 3천만 원을 갚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무릎은 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책가방을 메고 웃던 모습, 중학교 때 처음으로 1등을 했다고 자랑하던 모습, 고등학교 때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하던 모습, 모든 게 어제 같은데 이제 그 준호가 저를 기생충처럼 대합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은지와 명숙 씨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은 제 몫이 없었습니다. 은지야, 저녁은? 어머님, 저희는 먹었어요. 어머님 것은 안 남겨뒀어요.
어머님 드실 거 있으면 알아서 해 드세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작은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은지와 준호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뭘 하려는지 나는 알아.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오빠가 자꾸 전화하잖아. 뭘 계획하는 거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조언 좀 해주는 거예요. 조언? 무슨 조언? 그냥 재테크 같은 거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 이상한 짓 하지 마. 여기는 우리 엄마 집이야. 알아요. 걱정 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다음 날 저는 청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명숙 씨가 제 작은 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숙 씨? 명숙 씨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명숙 씨가 웃었습니다. 아, 그냥 화장실 가려다가요. 하지만 화장실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제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명숙 씨, 제 서랍을 왜 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안 열었어요. 열려 있는데요? 그건 아마 바람에 열렸나 봐요. 명숙 씨는 얼른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들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등기권, 통장, 도장. 누군가 이걸 뒤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는 제가 20년 동안 함께 청소 일을 했던 동료입니다. 경희야, 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호와 은지가 제 집에 들어온 일, 은지가 등기부등본을 보자고 한 일, 명숙 씨가 제 서랍을 뒤진 일, 경희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조심해.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이 노인들 집을 노린다고 뉴스에 나왔어. 보이스피싱? 응. 아들이나 며느리 행세하면서 집을 빼앗는데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설마 은지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은지는 준호 아내야. 제 며느리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복권 당첨 안내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한국 로또 복권 1등 당첨 90억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90억 원. 석주 전에 습관처럼 산 복권이었습니다. 청소일 끝나고 편의점에서 산 그 복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꿈은 아닐까요? 저는 편지를 작은 방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준호에게도, 은지에게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90억 원. 세금을 떼면 63억 원쯤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준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은지 출산 비용도 대줄 수 있습니다. 손주 양육비도 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기생충이라고 했습니다. 은지가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가 제 서랍을 뒤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90억을 줘도 될까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로또 센터에 갔습니다. 당첨을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90억 원.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금 30% 제외하고 63억 원 받으시게 됩니다. 네.
어디에 입금해 드릴까요? 새 계좌 만들어 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계좌로요. 저는 63억 원을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63억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좀 만나자. 왜? 무슨 일이야? 만나면 얘기할게. 커피숍으로 와줘. 1시간 후 경희를 만났습니다. 저는 로또 당첨 사실을 말했습니다. 경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야, 진짜야? 응. 63억. 경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이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자유? 응. 준호한테 줄 필요 없어. 내 인생 살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경희야, 준호는 제 아들이야. 아들이 엄마를 기생충이라고 불러.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희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30년 동안 그 애를 키웠어. 이젠 내가 내 인생 살 차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젠 제 차례입니다. 저는 경희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63억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준호에게도, 은지에게도, 명숙 씨에게도. 저는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이 있는 장동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청소 일을 마치고 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48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희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로또 당첨 63억 원.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에 들어온 일. 명숙 씨가 제 서랍을 뒤진 일. 은지가 등기부등본을 보자고 한 일.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 일단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통장은 새로 만드셨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팔고 싶어요. 집을요? 네. 30년 살았지만 이제 제 집이 아니에요. 장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들 몰래 파시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박 씨 명의니까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새 집을 사고 싶어요. 작은 집이요. 어디로요? 경기도 남양주요.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장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손미라 씨, 32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손 씨와 함께 남양주로 갔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작은 주택이 있었습니다. 20평쯤 되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이 집 얼마예요? 3억 5천만 원입니다. 좋아요. 이 집으로 할게요. 손 씨가 놀랐습니다. 지금 바로요? 다른 집도 더 보시고. 아니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계약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손 씨가 더 놀랐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세요? 네. 급하게 필요해서요. 계약은 한 달 후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갤러리 하나 사고 싶어요. 갤러리요? 네.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38년 동안 남의 집을 닦았어요. 이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장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디에 여실 건가요? 강남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요. 장 변호사가 부동산을 알아봐 줬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구의 작은 갤러리 공간이 나왔습니다. 30평쯤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격은 15억 원. 비쌌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갤러리 살게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제 빌라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손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집을 팔아주세요. 조용히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니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남동 빌라는 이틀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6억 원. 저는 흔쾌히 계약했습니다. 한 달 후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준호도 은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지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빠.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저는 몸을 숨기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아직이요. 어머님이 안 주셔서요. 네, 알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 말하는 걸까요? 다음 날 명숙 씨가 또 제 방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몰래 지켜봤습니다. 명숙 씨가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명숙 씨, 뭐 하세요? 명숙 씨가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아, 어머님. 그게 제 도장 찾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명숙 씨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꾸미고 있습니다. 제 집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날 밤 저는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이상해. 은지가 오빠한테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했어. 순이야, 조심해. 빨리 집 팔아. 응, 한 달 후에 계약 끝나. 경희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버텨. 절대 들키지 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은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은지, 당신 오빠가 또 전화했어. 대체 뭘 계획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거짓말 마. 나는 다 알아.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가 뭘 안다는 걸까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알면 뭐 어쩌라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장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씨,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누군가 박 씨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어요. 누가요? 최민철이라는 사람이요. 은지 씨 오빠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철 씨가 제 집 등기부등본을 왜 열람한 걸까요? 장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 씨,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집 정리하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려고요. 은행 지점장 박재민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순희 씨, 혹시 도장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도장요? 아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누가 박 씨 도장으로 대출 신청을 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돼서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누가 신청했어요? 최은지라는 분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지가 제 도장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니. 박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가족 사이 재산 사기가 많아요.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제 도장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민철 씨가 제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명숙 씨가 제 서랍을 뒤졌습니다.
모든 게 연결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 집을 빼앗으려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면 이 집은 팔립니다. 저는 남양주로 떠납니다. 강남에는 제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준호와 은지에게 말할 시간입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준호와 은지를 거실에 불렀습니다. 명숙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은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명숙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을 팔았다고. 명숙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짜야. 한 달 후에 새 주인이 들어와.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동의도 없이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았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너희 문제야. 각자 알아서 하렴.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명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가족이 이래도 돼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 나를 기생충이라고 한 사람들이 가족이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한 말? 나보고 요양원 가라고 한 것도 그냥 한 말이야? 명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요. 얘기할 거 없어. 나는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새 집은 어디 사셨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은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우리를 길거리에 내쫓으려고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약한 거야.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은지와 명숙 씨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준호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새집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왜? 찾아올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니?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은지한테 잘못 휘둘렸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30년 전 걔에게 물리던 그 아이. 제가 목숨 걸고 구한 그 아이. 이제는 다 큰 남자가 되어 울고 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모든 걸 참았어. 하지만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뭐? 은지가.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무슨 뜻이야?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이에요. 준호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30년 살았던 집. 이제 돌아오지 않을 집입니다. 택시를 타고 남양주로 갔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제겐 궁전 같았습니다.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꽃을 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남 갤러리를 정리했습니다. 벽을 하얗게 칠하고 조명을 달았습니다. 작은 이젤을 놓고 물감을 샀습니다.
38년 만에 붓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첫 선을 그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인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갤러리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친구 경희가 도와줬습니다. 순이야, 정말 멋져.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해본 적이 없었거든.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희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서울 마포경찰서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찰서요? 네. 최은지라는 사람 아시죠? 네, 제 며느리인데요. 그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체포요? 왜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요. 박 씨도 표적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니. 1시간 후 저는 마포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 한 분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순희 씨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씨, 최은지의 본명은 이수연입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에요. 유명숙도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요. 그럼 최민철이 조직 두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재산을 가로채는 조직이에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임신도 거짓입니다. 배에 쿠션을 넣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이 거짓이라니.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조직은 아들 며느리 행세를 하며 노인 집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집을 빼앗고 재산을 가로채죠. 박 씨 외에도 12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준호는요? 제 아들은요? 김준호 씨는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도 속았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준호는 몰랐구나.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은지 집에서 발견한 겁니다. 사진에는 제 집 평면도가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도 있었습니다. 제 도장을 위조한 서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 씨를 치매 환자로 위장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의사 진단서도 위조했고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한 발만 늦었어도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 수감됩니다.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 네. 박 씨가 로또에 당첨되셨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로또 가게 주인이 최민철의 친구였어요. 박 씨 당첨 사실을 알려줬죠. 그래서 더 욕심을 냈던 겁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로또 당첨금까지 노렸다니. 박 씨가 집을 미리 팔아서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조 서류로 집을 빼앗겼을 겁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은지한테 속았어요. 괜찮아. 너도 피해자야. 준호가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은지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준호야, 이제 됐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있니?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있었습니다. 은지, 명숙, 민철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수연, 유명숙, 최민철은 특수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래.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잘못 본 거니까요. 준호가 커피를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준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4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뭘 알고 있었는데? 은지가 이상하다는 걸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 2달 후였어요. 은지가 제 집 사진을 몰래 찍는 걸 봤어요. 사진을? 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냥 추억으로 남기려고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설탐정을 고용했어요. 사설탐정을? 네. 은지를 미행하게 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탐정이 보고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은지가 민철 씨를 만나는데 오빠처럼 대하지 않더래요. 상사처럼 대하더래요. 준호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은지와 민철이 사무실에서 만나는 사진. 명숙과 은지가 서류를 보며 웃는 사진. 민철이 다른 노인들 집을 드나드는 사진. 이 사진들을 보고 확신했어요. 은지가 조직원이라는 걸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너는 알면서도, 네, 알면서도 엄마 집에 같이 들어갔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뭐?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은지 조직이 엄마를 노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킬 수 있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매일 은지를 감시했어요. 엄마 서랍 뒤지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경고했던 거예요. 당신이 뭘 하려는지 나는 알아라고요. 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래 녹음한 은지와 민철의 대화예요. 경찰에 제보하려고 모았던 증거들이에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사진 수십 장, 은지의 이동 경로 기록.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하셨을 때 놀랐어요. 엄마가 저보다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로또 당첨도? 네,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또 가게 주인이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 친구가 민철한테 엄마 당첨 사실을 말한 걸 나중에 알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더 조심했어요. 은지 조직이 집뿐 아니라 로또 당첨금까지 노린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30년 전 개에게 물리던 그 아이. 제가 구한 그 아이. 이제는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거요. 무슨 말? 엄마가 돈이라도 벌어야죠라고 한 거요. 그건 은지 앞에서 연기한 거였어요. 제가 엄마 편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은지가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준호야, 괜찮아. 이제 다 알았어.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은지와 만난 과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면서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준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커피숍을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 정말 고마워.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다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나는 58살이야. 38년 동안 남의 집을 닦았어. 너를 키우느라 내 꿈은 다 포기했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갤러리를 운영하고 싶어.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저랑 같이 있기 싫으신 거예요? 아니야. 너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꼭 같이 살 필요는 없어.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독립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고.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다시 기회를. 준호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가끔 만나자.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각자 공간을 가지고 살자. 준호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갤러리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벽에 제 그림 10점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들개에게서 아이를 구하는 여자. 두 번째 그림은 새벽 거리를 걷는 청소부. 세 번째 그림은 호숫가에서 미소 짓는 노년의 여자. 오픈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구 경희도 왔습니다. 준호도 왔습니다. 준호가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그래. 네. 엄마는 예술가예요. 그날 저는 그림 5점을 팔았습니다. 총 2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겐 큰 의미였습니다. 제 작품이 인정받은 것이니까요. 저는 그 돈의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고아원에요. 준호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갤러리는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그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게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그래, 잘했어. 내 마음대로 그리면 돼.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IT 회사의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아들.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끈끈하지는 않았지만 더 건강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58, 나를 찾아 떠난 여행.
제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들개에게 물리던 아이를 구한 이야기, 38년 동안 청소하며 산 이야기, 로또에 당첨된 이야기, 그리고 자유를 찾은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남양주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화단에 장미가 피었습니다. 제가 심은 장미였습니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야, 왔니? 밥 먹었어? 아니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주방에서 함께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준호가 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네. 회사 동료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좋겠다. 언제 한번 보자. 네, 다음에 모시고 올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니 기뻤습니다. 엄마는 어때요? 갤러리는? 좋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밌어. 엄마 그림 또 팔렸대요? 응. 이번엔 500만 원에 팔렸어. 우리는 편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준호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준호가 떠난 후 저는 마당에 나가 장미를 봤습니다. 붉은 장미가 노을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는 걸. 사랑은 함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걸. 저는 58살에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